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심리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HSP이신 분들, 고도로 예민한 분들이 잘 걸려드는 이런 심리 조정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먹게 되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그 상처나 트라우마 이면에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도로 예민한 분들, 민감하신 분들, HSP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좋고 또는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보려고 하고 또는 이제 인류애적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흔히 인복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내 마음은 참 좋고 공감적인데 주위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남의 심리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 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쓰고 있고 어떤 식의 소통법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사람들, 연극성 성향일 수도 있고 또는 흔히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이제 소시오패스 여러 가지 성향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티가 나고 튕겨져 나가잖아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게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또는 선하고 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면에 속내와 의도를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논어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향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느 고을에 가면 항상 청렴결백하고 착해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입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입이, 비슷할 사자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입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속내를 가려낼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 시각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들은 이제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이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잘 가려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이비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데 아닌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이제 4가지 관점으로 그들의 소통 방식을 제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캐치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모순적인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면 그냥 넘어가거나 화를 내고 끝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HSP이신 분들, 공감 능력이 좋고 고도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 모순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면의 숨은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근데 아무리 공감해봐야 이야기들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봐야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넉다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심리 조종자들, 나르시시스트나 연극성 또는 소시오패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멍해진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뚫리지 않은 방패와 세상의 모든 방패도 뚫는 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쓰면 아니 그러면 다 뚫는데 저 방패가 뚫려야 되는데 또 저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숨은 속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쟤를 이해 못하는 걸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제가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넉다운이 되고 머리가 멍해지고 그 다음에는 상대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거나 또는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이어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심리를 잘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얘기할 때 말을 할 때도 잠깐 생각해보고 음미해볼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처음에 들으면 이상한 논리인데 계속 듣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특히 HSP이신 분들은 멀티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깊이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저 사람이 훅 얘기하면은 또 그쪽으로 전화해야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계속 미해결 과제가 쌓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심리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캐치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럴 때 이제 머리가 멍해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보통 이제 따라주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회사의 동료인데 심리 조정을 잘하는 한 친구와 이제 HSP인 한 친구가 같이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심리 조정을 잘하는 그 친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HSP인 친구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에서 그런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회의 때는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나왔는데 그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HSP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너 아까 나한테 그 말 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HSP는 이제 뜨끔하잖아요. 아, 이 친구 화났구나. 그래? 난 그냥 회의에서 그냥 의견 하나 낸 건데 화났어?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나 화난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HSP가 또 얘기하죠. 다행이네. 또 화난지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블라블라 또 설명을 하죠.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 근데 너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중 신호가 오는 거죠.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화가 안 났다고 하는데 내용은 화가 난 것 같고 또 은근히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웃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다가 이제 HSP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HSP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숨은 의도 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안으로 역시 이제 무너져서 내가 좀 너무 심했네. 그치, 제가 그래도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 준 거야. 그렇지, 제가 안 그래도 요즘 좀 이 프로젝트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는데 내가 괜히 초친 것 같다 하면서 가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심리 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혼란 속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이면 대화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명령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은근히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우리 예시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그 친구 그 회사 동료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던 거라고 상상을 해보시죠. HSP에게는 되게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 싶지 않으면 사과를 하죠.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사과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화가 나는 얼굴이 나오고 좀 굳은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또 HSP이신 분들이 눈치를 보겠죠? 결국엔 한마디 합니다. 너 화 많이 났구나. 나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말이 탁 나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너무 했지. 근데 넌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HSP가 또 얘기하죠. 그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그래? 모르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또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HSP이신 분들의 머리가 어떨 것 같아요? 하얘지는 거죠.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내가 또 말실수한 거 있나? 내가 또 기분 나쁘게 했네? 자책과 혼란과 여러 가지가 막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는 그런 이제 이면 대화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 대화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왜 그런 걸 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HSP이신 분들이 야 근데 너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탁 대응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도망갈 구석이 있는 거죠. 갑자기 뭔 소리야, 야 나 농담이야, 농담, 나 다 풀렸어 하면서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면 대화는 언제든지 도망갈 구석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HSP이신 분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런 자기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줬던 혼란과 이런 명령적인 메시지 속에서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오게 되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중독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독은 어떤 거냐면
간헐적인 보상이 왔을 때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일관된 보상이나 일관된 처벌이 왔을 때는 그 행동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낚시를 하는데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벗어났지만 한동안 이제 낚시에 약간 중독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낚시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쪽 세계 언어로 낚시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약간 낚시광이로 불렸었는데, 근데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낚시에 중독이 되나 봤더니 이런 거죠. 어느 날 갔는데 큰 고기가 갑자기 초심자에게 탁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이제 포기해야지 하는데 또 안 나와요. 한 번만 더 해볼까 했는데 또 큰 고기가 확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되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겠지. 또 가면 또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이 훅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간헐적 보상이 왔을 때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잘 조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간헐적 보상을 잘 줘요. 아까 같은 경우도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넌 똑똑하니까 잘 생각해봐.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앞으로 힘들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본능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더 어린 시절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정당하게 무언가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거나 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면 대화를 했을 때에 비로소 원하는 것들이 획득됐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슬픈 이야기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HSP신 분들 또 그 슬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논어의 구절, 공근어의 원치욕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손한 것도 예가 갖춰졌을 때 치욕을 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공손하고 화합하기만 하고 예로서 절도 있게 끊어주지 않으면 치욕을 면키 어렵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책임 전가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 책임 전가에 대한 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잘된 거는 내적 기인, 본인 탓을 하고, 잘못된 것은 이제 외적 기인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심리 조정을 잘한다고 보고 여자친구가 이제 HSP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죠. 그날따라 이제 남자친구의 생일이어서 자기가 뭐 먹고 싶어 했는데 그때 오마카세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찾아보고 예약해 놓을게. 그래서 막 서치를 한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다 보여주고 되게 좋은 곳을 하나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갔는데 다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와서 왜 표정이 안 좋은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는 오마카세를 처음 가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것보다 이만큼 쌓아놓고 푸짐하게 먹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찔끔찔끔 나오고 배도 부르지 않는 그 상태가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차를 탑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또 시작하겠죠. 화 안 난 척. 아니, 근데 자기야 여기 왜 예약한 거야? 여자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약해달라 그랬잖아. 오마카세 가고 싶다며. 근데 이렇게 뭐 쥐꼬리만큼 음식 나오고 난 이럴 줄 몰랐지. 그럼 또 그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근데 오마카세 원래 그래, 조금 나오는 거야. 자기 화났어? 아니야, 그냥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왜 여기 예약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예약하라고 한 거라니까. 그럼 또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건 맞는데 진짜 내 말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만 비싸고 양도 얼마 안 나오고, 이 뭐냐고 도대체 생일날. 아니, 오마카세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 자기 몰랐어?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대. 나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거 봐, 너 원래 알고 있었네.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야, 너만 나한테 미리 얘기해줬어도 이런 일 안 생겼잖아. 진짜 답답하네. 너 원래 내 스타일 몰라? 나 그래 푸짐하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 야, 네가 먼저 조금만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해줬으면 어땠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생일날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생일이라는 그 한마디에 또 HSP 여자친구는 입을 꼭 다물겠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생일인데 꼭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까처럼 또 막 고민을 하다가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야 화났어? 내가 생일인데 미안해. 화 풀어. 이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책임 전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책임 전가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이
상대가 나를 피지배자로 보고 있다는, 본인은 지배자의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책임 전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리더가 갖는 책임이 있고, 하나는 피지배자가 갖는 책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오죠? 리더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리더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피지배자가 책임을 질 때는 언제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자와 복종적인 관계,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피지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양반집에서 노비가 하나 도망을 가요. 그러면 내가 노비들을 관리 못한 내 책임이다 이러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죠. 나머지 노비들이 관리 똑바로 못했거나 어디 갔는지 얘기하라고 멍석말이를 당하는 거죠. 거의 이제 초주금을 당하게 되는데요. 매를 맞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자와 노예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한다는 것이 우리가 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되게 위험성 있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이건 이제 전형적인 심리 조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복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수동 공격의 패턴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방금 앞전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대화를 이어가 보면 그렇게 되다가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본인 생일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진짜 기분 잡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커피숍을 가거나 뭐 영화를 구경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되게 불편하게, 은근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툭툭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무표정하게 있어버린다거나 반응이 좀 늦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와는 약간 다른 바이브. 근데 자기 왜 그래? 화났어?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 하는데 또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 터지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계속 속 터지게 해서 결국에 A 상대도 참다 터지는 거죠. 자기는 왜 그래 진짜. 자기가 오마카세 가고 싶다고 해서 해준 거잖아. 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자기 왜 그래.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 그럼 또 나오는 거죠. 거 봐라. 야, 이게 네가 말하는 나에 대한 배려냐? 내 생일인데 너 이래도 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먼저 상대가 이제 뻥 터지게 만들고 거기에 또 죄책감을 심어주고, HSP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 한 달 있다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 그러니까 특히 예민한 HSP이신 분들,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상대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또는 관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절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또는 본인에게 복종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강화시키는 전략들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이런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대를 조정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학술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동화 패턴을 가지고 그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미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